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죽음이 무섭다거나 사후세계가 어떻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소중함 같은 뻔한 위안의 말도 아니에요.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가 코앞에서 급정거한 그 순간이라든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쭈르륵 미끄러지면서 기적처럼 난간을 붙잡은 그 찰나라든지, 어릴 때 고열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렸던 기억이라든지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겠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파르르 떨리고, 그러고는 허탈하게 웃어 넘기셨을 겁니다. 와, 나 진짜 운 좋았다 하면서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정말 운이었을까요? 아주 차갑고 단단한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그 결과가 유일하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상식이 가리키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원천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출발한 논리예요. 그리고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안도감이 들다가 중간쯤에서 소름이 쭈뼛 돋고, 훨씬 더 깊은 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이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 생이 끝난다. 세상에 존재했다가 어느 날 존재하지 않게 된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거나 아무것도 없다. 종교에 따라 다음 세계를 믿기도 하시지만 오늘은 그쪽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순전히 물리학의 언어로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 그림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죠? 주변을 보면 모두가 결국 죽잖아요. 뉴스에서도, 역사에서도, 소설에서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온다고 다들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낡아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낡음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린다. 이게 우리가 공유하는 죽음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오류인데요. 들여다볼수록 엄청난 균열이 드러납니다. 그 오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경험이라는 것은 정의상 무언가를 느끼는 주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각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상태는 바로 그 느끼는 주체가 사라지는 사건 아닌가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죽음을 경험하려면 죽은 이후에도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눈을 감으면 어둠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어둠을 누가 보는 걸까요? 보는 주체가 사라졌다면 어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단단한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죽음은 정의상 경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균열의 양자역학을 한 스푼 얻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든 가장 위험한 것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전제를 의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고요. 파인만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물리학의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전제들을 껍질 벗기듯 하나씩 벗겨내면서요. 오늘 우리가 의심해야 할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과연 이 전제가 물리학적으로 성립할까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경험 불가능성이라는 논리를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과 연결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양자역학의 핵심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사고 실험이라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양 과학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물리학 농담쯤으로 들으니까요. 고양이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네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잠깐요. 이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1935년에 이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강철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방사성 원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자가 붕괴하면 독약병이 깨지면서 고양이가 죽고,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럼 1시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아직 상자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있는 고양이는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능성이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첩 상태에 있는 원자에 연결된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 들으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이 결론을 처음 마주쳤을 때 다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지난 90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양자 중첩은 실제 한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슈레딩거 자신은 이 사고 실험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 슈레딩거는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직접 증명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이론이 얼마나 황당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뭔가 이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이 거듭될수록 그 황당한 결론들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관측자가 상자 밖에 있을 때와 관측자가 상자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에서 고양이는 수동적인 객체입니다. 상자 안에서 어떤 운명이 펼쳐지든 고양이 자신은 그것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 상자 안에 있는 게 고양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자각하고 경험하는 의식적인 존재라면요?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을 기반으로 물리학자들은 훨씬 더 극적인 사고 실험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름하여 양자 자살 사고 실험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그런데 이 사고 실험이야말로 양자 불사 이론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특이한 기계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총 한 자루가 여러분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의 방아쇠는 일반적인 타이머에 연결된 게 아닙니다. 전자 하나의 스핀을 측정하는 양자 측정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스핀은 위 또는 아래 딱 두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기 전까지는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만약 측정했을 때 스핀이 위쪽이면 총이 발사되고 아래쪽이면 총은 찰칵하고 빈 소리만 냅니다. 자, 이제 이 기계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봅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납니다.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은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내가 죽을 확률은 50%야.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겠지. 그런데 틀렸습니다. 적어도 다세계 해석의 관점에서는요. 다세계 해석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 원생이었던 휴 에버렛 3세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파동 함수는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 파동 함수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어떤 입자의 상태를 기술할 때 우리는 파동 함수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전자가 위 스핀과 아래 스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첩 상태, 그것을 파동 함수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위 스핀 아니면 아래 스핀, 딱 하나의 결과만 나옵니다. 파동 함수가 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버렛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붕괴해야 하지? 방정식 어디에도 붕괴하라는 말이 없잖아.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전제를 의심하는 자만이 진실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에버렛은 그 전제를 의심했습니다. 파동함수는 붕괴하지 않는다. 단지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다 일어날 뿐이다.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당시 물리학계는 이 이론을 냉담하게 무시했습니다. 에버렛은 결국 실망하여 물리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다색의 해석은 일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일관된 양자역학 해석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지지했고 맥스 태그마크가 이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현재 양자 컴퓨터 이론의 기초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상당수가 이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다색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큰 식빵 덩어리를 하나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식빵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자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즉 전자의 스핀이 결정될 때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서 그 식빵을 정확히 반으로 뚝 자릅니다. 이제 두 개의 식빵, 즉 두 개의 우주가 생겼습니다. 두 우주는 완벽하게 동등한 현실입니다. 질량도 같고 원자도 같고 물리 법칙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 하나만 다릅니다. 전자의 스핀 방향이요. 우주는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아까 그 양자 자살 사고 실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주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의 가지에서는 전자 스핀이 위쪽이었습니다. 탕, 총이 발사됩니다. 의자 위에는 싸늘한 시신이 남겨지고 가족들은 오열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끔찍한 비극이죠. 다른 가지에서는 전자 스핀이 아래쪽이었습니다. 찰칵, 빈 소리만 납니다.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가지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경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상 살아있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죽어버린 가지에서는 경험하는 주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 가지에서 여러분의 의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의식이 없다면 경험도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경험 불가능한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여러분의 의식은 오직 살아남은 가지로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찰칵 소리를 듣는 쪽에서만 눈을 뜹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찰칵, 살았습니다. 세 번째, 찰칵, 네 번째, 찰칵, 다섯 번째, 찰칵. 고전적인 확률로 계산하면 동전을 5번 던져 5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은 약 3%입니다. 조금 놀랍지만 아직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10번, 20번, 50번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번 연속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천조분의 1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보다도 많은 경우의 수가 필요한 수준이에요. 그냥 불가능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점에서는요, 그냥 찰칵, 찰칵, 찰칵 총이 고장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무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죽어버린 수많은 가지들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요. 다중 우주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례식이 수조 개의 우주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열하고 친구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들고 꽃들이 관 위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에서도 여러분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있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우주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택 편향, 영어로 survivorship bias라는 겁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왠지 느낌이 딱 왔어요. 이번엔 무조건 맞겠다 싶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까치가 우리 집 창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좋은 징조 같았어요.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예지력이 있거나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참가자 중에서 우연히 그 번호가 걸린 단 한 사람일 뿐이죠. 낙첨된
수백만 명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첨자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양자 자살 사고 실험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버튼을 50번 눌러서 50번 살아남은 여러분의 버전이 있다면 그 버전은 스스로를 기적의 생존자라고 느낄 겁니다. 마치 신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남은 버전만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지가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낙첨된, 그러니까 죽어버린 나머지 버전들은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 세상에서 야, 버튼 누르지 마라 하고 경고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양자불사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 아찔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차가 코앞에서 멈췄던 순간,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을까요?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차가 멈추는 가지, 차가 여러분을 살짝 스치는 가지, 그리고 차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지가 모두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지에서 여러분은 죽었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무사히 살아남은 가지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지이기 때문에요.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이 이 선택 편향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임사 체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밝은 빛의 터널, 따뜻한 평온함, 멀리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병상에서 눈을 번쩍 뜨는 경험이요.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묘사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시간선에서는 정말로 죽었고 의식이 뚝 끊어지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가장 가까운 평행 우주로 미끄러져 들어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병실에 있던 의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죠. 하지만 다른 우주에 있는 의사들에게는 그저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사망 시각 오후 4시 2분. 이게 정말 그냥 꿈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너무 일찍 떠나버린 사람들이요.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히스 레저. 재능과 열정을 가진 채로 세상을 등진 예술가들이죠. 우리는 이분들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세계 해석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는 그분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우리와 갈라져 나간 다른 가지에서는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찍고 우리처럼 나이를 먹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도 응급실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나거나 끔찍한 순간에서 살아남았던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와, 나 그때 진짜 운 좋았지 하면서요. 그분들은 그 우주에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필이면 그분들이 돌아가신 가지 안에 살고 있을 뿐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우주에 있는 그분들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 그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 팬들은 그분들의 빈자리를 슬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지에서 살아있는 그분들의 시점에서 그 팬들은 여전히 자기 음악을 듣고 있는 청중이에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의 묘사입니다. 맥스 태그마크는 이것을 주관적 기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자신이 살아 존재하는 우주에서 눈을 뜨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요.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그 우주에서 눈을 뜨는 버전의 여러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해보니 충돌 확률이 99.9%입니다. 만약 충돌한다면 지구 생명체의 대부분이 멸종할 겁니다. 대피 장소도 없고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는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가지도 존재합니다.
어떤 가지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운석의 자전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지구를 빗나갑니다. 어떤 가지에서는 지구 대기권에서 예상보다 크게 분열됩니다. 어떤 가지에서는 달이 운석의 일부를 흡수하는 바람에 지구가 살아남습니다. 그 모든 기적적인 가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의식은 그 중 하나로 흘러 들어갑니다. 밖으로 나와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하고 경악하겠죠. 하지만 다중 우주 속에 있는 다른 모든 가지의 관점에서 지구는 그냥 통계적 희생양이 된 겁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갇혀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묘한 사고 실험이 가능해집니다. 우주론적 규모에서 이 이야기를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우주 자체의 탄생을 생각해 볼까요? 빅뱅이 일어난 직후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결정됩니다. 전자의 전하량, 중력, 상수, 빛의 속도 같은 값들이요. 그런데 이 값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원자가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원자가 없으면 별이 없고, 별이 없으면 탄소가 없고, 탄소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생명을 허용하는 값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우주에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도 없으니까요. 다세계 해석을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빅뱅 이후 무수히 많은 가지들이 갈라집니다. 물리 상수가 조금씩 다른 수많은 우주들이요. 대부분의 우주에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탄생한 우주에서는 의식이 있는 관찰자들이 나타나고 그 관찰자들이 이 우주를 경험합니다. 다른 우주들, 즉 생명이 없는 우주들은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니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파동 함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주들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나요? 우주 자체의 탄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가지, 존재할 수 있는 가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가? 죽음이 불가능하다면 불사신이라는 뜻 아닌가? 이거 완전히 슈퍼파워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생각은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점에서 여러분의 의식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가지로만 흘러 들어갑니다. 그 의미에서 죽음은 경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곧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론은 갑자기 아주 어두운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자불사 이론을 들으면 이런 그림을 상상합니다. 만화에서처럼 상처가 빠르게 아무는 능력, 총에 맞아도 멀쩡한 초능력자. 하지만 다세계 해석은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세계 해석이 보장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의식이 뚝 끊기지 않게 해준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살아있든 의식이 이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그 자동차 사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차에 치이는 순간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가지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가장 많은 가지에서 여러분은 즉사합니다. 어떤 가지에서는 전신 마비가 됩니다. 또 어떤 가지에서는 뇌 손상을 입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기적처럼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는 가지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의 의식은 어느 가지로 흘러 들어갈까요? 일단 즉사한 가지는 제외됩니다.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남은 가지들 중에서 의식이 이어지는 모든 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 중에서 어떤 가지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전신 마비가 되는 가지입니다. 아무런 후유증 없이 살아남는 기적의 가지보다 전신 마비의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시나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심각한 사고에서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남는 기적의 가지가 소수라도 존재할 만큼 몸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0세가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 마비가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식이 이어지는 가지들이 얼마나 될까요? 즉사하는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이어지는 가지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겨운 상태일지라도 여러분의 의식은 그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기적적으로 성공시켜 살아났지만 산소 부족으로 뇌기능 일부가 손상된 가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온몸이 마비된 가지, 이런 가지들이 존재한다면 의식은 그리로 갑니다. 90세가 되어 온몸의 장기가 하나씩 망가져 갈 때도 우주는 쉬지 않고 갈라집니다. 한쪽 가지에서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겠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생명 연장 장치에 주렁주렁 매달린 채 억지로 목숨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무조건 기계에 매달려 있는 그 가지로만 향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엔트로피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무질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는 쌓이고 몸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식이 이어지는 가지는 점점 더 힘겨운 상태들만 남게 됩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세, 200세, 500세, 몸은 이미 오래전에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이어질 확률이 단 하나라도 0이 아닌 이상 수학은 냉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어쩌면 유리 탱크 안에 담긴 뇌가 되거나 컴퓨터에 업로드된 디지털 의식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잃은 무언가가 되어서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각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만큼은 계속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불사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젊음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존재감, 그것도 점점 더 힘겨운 형태로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양자불사 이론이 맞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자불사 이론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살아있는 가지로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철학에서 유아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마음과 존재만이 확실하며 내 눈앞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환상이거나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어 데카르트를 거쳐 현대 철학까지 이어지는 오래된 질문이죠. 여기에 양자역학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배우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물론 그들의 우주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이자 관찰자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우주 안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슈레딩거의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처럼 하나의 양자적인 물체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의 우주에서 그들의 생사는 여러분의 관측과 무관하게 양자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여러분의 생존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양자불사 이론이 보장하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의 생존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존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여러분의 시간선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겠죠.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늙고 오래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여러분 하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부풀어 올라 지구를 집어삼키고 밤하늘의 모든 별이 차갑게 식어버린 우주에서 여러분이 최후의 생존자로 남겨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발로 걷는 인간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끝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저 영원한 시간 속을 홀로 떠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사의 진짜 대가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대신 영원한 고독을 짊어지는 거죠. 비상구는 없습니다. 게임 오버 화면도 뜨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또 다음만 있을 뿐이죠. 이야기가 꽤 무거워졌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사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 헛소리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무섭다 하는 공포감이고요.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파인만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자주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문제 자체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사실일까요? 다세계 해석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계 해석은 현재로서는 검증하기 매우 어려운 이론입니다. 다른 가지들은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론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맥스 태그마크처럼 강하게 지지하는 물리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론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정한다며 회의적인 물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론이 단순한 망상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완전히 일관된 이론입니다. 파동 함수의 붕괴를 임의로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단순한 양자역학의 해석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오히려 더 우아한 이론이기도 해요.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중 상당수가 작업 가설로 다세계 해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인만 자신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파인만은 경로 적분이라는 수학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 방법은 다세계 해석과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 적분에서는 입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단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든 경로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어딘가 익숙한 구조 아닌가요? 가능한 모든 결과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다세계 해석의 구조와 수학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은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작동할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 말이 다세계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을 오해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양자불사 이론을 들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뭐든 해도 괜찮겠네. 어차피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위험한 일을 해도 괜찮고 무모한 짓을 해도 살아남겠지.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첫째, 다세계 해석이 맞더라도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식이 어떤 상태의 가지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사하는 가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지는 심각하게 다치는 가지일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남는 기적의 가지는 아주 소수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은 그 슬픔을 고스란히 경험합니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설령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든 계속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로 살아남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태로 살아남는 것과 혼자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양자불사 이론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삶의 질감이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가지들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남는 가지들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가지들이 더 많아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의미 있는 삶이 이어지는 가지들이 더 많아집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무서워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해서요.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논리로 돌아오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경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건 결국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파인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아채는 것이라고요. 파인만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신비롭다는 사실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매료시킨다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옳고 파동 함수가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대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은 관찰자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쳐다보지 않을 때도 달은 거기 있을까?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건 양자역학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떤 물리적 성질도 측정, 즉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스핀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측정하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상자를 열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우주의 상태는요? 관찰자가 있기 전에 우주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물리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주는 관찰되기 위해 존재한다. 현실이 확정되려면 관찰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두 눈동자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의식. 지금 이 순간 저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을 이어가고 무언가를 느끼는 그 자각. 그것이 없다면 이 우주는 측정되지 않은 파동 함수들의 흐릿한 중첩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우주의 현실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아, 너무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갑자기 내가 우주를 실현시키는 존재라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참여적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들의 참여를 통해 점점 실현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입니다. 휠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주가 관찰자를 만들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빛 아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언어로 보면 여러분의 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우주의 관찰자 하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에서 현실을 실현시켜온 카메라 하나가 꺼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세계 해석에서 배웠듯이 그 카메라는 절대 스스로 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죽음이 경험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해서 다세계 해석을 통해 의식이 살아있는 가지로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의식이 있는 관찰자가 이 우주의 현실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은 이 우주의 관찰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 우주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우주는 여러분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별이 만들어지고 터지고 원소들이 합쳐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마침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별들이 폭발하면서 만들어낸 원소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소, 산소, 철, 칼슘, 전부 다 별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잔해가 지금 자기 자신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양자역학에 대해 배우고 다세계 해석에 대해 생각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아찔했던 순간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 질문에 이제는 훨씬 더 풍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의식은 오직 살아있는 가지로만 흘러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문득 삶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멍하니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창구입니다. 이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관찰 장치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의식,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감각, 이 모든 것이 우주가 스스로를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이 말했듯이 이 경이로움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강을 걷다가 문득 강물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는 순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순간, 자녀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우주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양자불사 이론이 맞든 틀리든, 다세계 해석이 언젠가 증명되든 반박되든 이 하나의 사실만큼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가끔은 멈춰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완벽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각을 선물할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